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화면에서 만나네요.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 배웠던 읽기 교육에 이어서 읽기 교육에서 했던 좀 더 생각해 보기. 여러분들 그 문식성 연구라는 소논문을 쓰면서 발표했던 글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새로 읽고 새롭게 읽고 복습이 좀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소화를 시켰겠지만 조금 더 이게 잘 이해하고 있나?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다음 강좌나 이런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까지 여러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문식성 연구, 리터러시, 문식성과 언어 발달 연구라는 거였고요. 우리가 좀 배웠던 건 이런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썼는데 쭉 용어만 한번 다시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읽기,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이런 용어 있었고 지식 기능 태도에서 2015에 와서는 본질, 수행, 태도로 바뀌었다는 용어. 그 다음에 학년, 군간, 위계성이 있었다. 218쪽 복습 보면 좋았고요. 여기서는 큰 우리 교재의 틀이었고요. 그 다음 쪽에 가면 이런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용어였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 비계, 책임량 그림도 그렸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등장하는 용어요. 직접 교수법. 기억나요? 직접 교수법, 주적 교수명. 우리 4장 배울 때도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뭐였죠? 직접 교수법? 설명. 예. 단계를 얘기하면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라는 부분이었고요. 현시적 교수법과 차이점 찾아보면 좋다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저도 마담에서 살짝 실수했었는데 SQ3R, SQRR 해갖고 요 관계라는 거 설명도 했었습니다. SQ3R 이게 임용시험에서도 나왔다는 부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는 과정 및 초인지 평가, 그 다음에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용어로 등장해서 지금은 개론으로 공부하지만 하나하나 임용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한미에도 임용시험 나왔었고요. 프로토콜도 시험 나왔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도평정도 시험이 나왔었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험도 나왔었습니다. 해상도 관련된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들이 시험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평가 방법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즘 눈동자 움직임 검사 이거는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이제 수업 모형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제 면담법을 이용한 거, 그다음에 구술 평가를 이용한 거, 연구 보고서법을 이용한 거. 여러분들도 보면 지금 연구 보고서법, 소논문 쓴 건 연구 보고서법의 중간고사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용어들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내가 실시간에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용어가 많이 나와서 어렵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공통적으로 준 답들이 있어요. 용어가 2학년 1학기 때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용어들이 또 반복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 들어갈 때 용어들이 또 세분화된 용어들이 나오지만 아마 2학년 1학기에 배운 것만큼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하고 그 용어 이름과 굉장히 친숙해지면 다음에 나올 때 그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큰 공부일 수 있습니다. 자,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요거 다시 복습이어서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에 우리가 하나 봤던 글이 여러분들 봤던 글입니다. 이 글이에요. 리터러시라는 글입니다. 리터러시. 이거는 교육기자 정혜선 교수님이 쓰셨는데 우리가 배우는 교재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쓰셨는데 리터러시라는 글을 쓴 거의 최종판은 아니에요. 최종판을 쓰긴 초보 정도가 되는 걸 가져왔습니다. 최종판의 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작권을 더 가질 거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여러분들 꼭 이걸 혹시 쓰더라도 인용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논문 쓸 때도 그렇습니다.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이거 우리가 어떤 용어를 하나 공부할 때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글이기도 합니다. 아까 뭐 SQ3R도 얘기했고 빈칸 메우기 막 등장하는데 그런 용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 그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어원은 없을 수도 있어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온 것처럼 사용례는 어떤지 교육적 의의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용어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죠. 자, 리터러시란 무엇일까라고 하면 문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실천을 얘기한다. 실행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중심, 태생이 리터러시가 보면 문자에서 읽기 쓰기에서 나왔던 것. 여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밑에 어원을 좀 보면 될 수 있죠. 어원이 뭡니까? 리터러시 어원이 레터, 그렇죠? 리터레이트 이거는 문식이 있는 그런 뜻이고
뒤에 있는 문학도 이런 개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라틴어의 개념을 갖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리터러시란 읽기 쓰기와 문자 언어 관련된 걸 알 수 있게 이게 첫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리터러시의 개념은 오라시라는 부분, 오랄리티라고도 하고 오라시라고도 하는 구술 능력, 듣기 말하기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또 리터러시가 어디까지 왔냐면 뭐뭐 뒤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또는 컬처럴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라는 말. 리터러시가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번역할 때 우리가 소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어과에서는 리터러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문식성. 그런데 지금 국어과에서도 조금 경향이 바뀌어서 국어 교육학 하는 사람들 리터러시를 그대로 언어 그대로 그냥 리터러시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식성이라는 말 쓰는 게 훨씬 더 많고 문식력이 두 번째라고 했어요. 이걸 문식성이라고 번역한 건 유명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문식성이라고 한 뒤로 60~70%는 이제 문식성. 제가 한 2~3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리터러시가 70%라고 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리터러시라는 게 5에서 1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 이상 정도가 리터러시라는 용어 그대로 등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개념 4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 바뀌어온 역사.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개념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리터러시였어요. 그러다가 인지심리학에 따라서 인지심리학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 리터러시를 개인의 인지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될 문식성과 언어 발달이라는 영어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념이 인지 구성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인지 구성이라는 건 문자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읽기 쓰기만 이루어지진 않죠. 인지 구성은 말하고 듣는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와서 사회구성주의가 일어나면서 어떤 쪽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 좋겠다. 자, 이제 우리 날씨가 좀 더워지게 됐어요. 더워졌는데 학생들에게 창문이 꽉 닫혀 있는 강의실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얘 좀 덥지 않니?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더워요. 좀 많이 더워요라고 할까? 아니면 창문이 꽉꽉 닫혀 있으면 어떤 걸 또 포함할 수도 있어요? 창문을 좀 열어달라는 얘기죠. 텍스트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텍스트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몇 시니? 그러면 가장 간단한 맥락은 어휘적 의미로는 몇 시라는 시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맥락으로 들어가면 어떤 뜻일 수 있어요? 이제 그만 텔레비전 보고 자라 라는 맥락일 수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몇 시니? 그러니까 이건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인지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서 여기서 와서 20세기 와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하면서 리터러시 개념이 확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뉴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즉 리터러시는 문자 언어가 문자 언어에서 좀 더 확장된 지금에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것을 뉴 리터러시라고 하고 또 어떤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리터러시는 단수 개념이죠. 이 복수의 개념으로 리터러시즈라는 복수의 문식성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쪽까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례 나오죠. 용례를 보면 리터러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방 문식성. 학교에서만 우리가 문식을 배우는 건 아니죠.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배울 수도 있고, 백화점 간 부설 문화센터에서 배울 수 있고, 너희들끼리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죠. 학교방 문식성이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지만 가정 문식성, 패밀리 리터러시. 가정 문식성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즉 다문화가 생기면서 이런 말들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즉 미국에서 많이 발달됐어요. 미국에서 언어를 익히는데 어떤 문화일 때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가.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문화라는 가정문식성 또는 문화문식성, 가정문식성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복합양식 문식성. 아까 잠깐 프린트에서 봤겠지만 모두라고 했어요. 모두. 양식인데 우리가 글자 하나는 단일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이 또는 기원하는 것이 하나의 모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복합. 그래서 멀티모달이 되죠. 그래서 복합형식 문식성. 그 다음에 비판적 문식성. 비판적 리터러시, 발생적 문식성, 청소년 문식성, 내용 교과 문식성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문화 문식성. 그러니까 웬만한 용어 뒤에는 이제 문식성이라는 용어가 붙을 정도로 용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말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 비슷한 용어로 뉴머러시라는 말도 씁니다. 뉴머러시, 수리력이라고 번역하게 되는데 수를 다루는 능력을 뉴머러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적 의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육적 의의라는 부분이 우리가 국어 교육학을 하면서 문식성이라는 거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가 됐다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식성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능력이면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내 삶이라는 것이 사회 문화적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보게 해주면 문식성 교육의 1차적 목표가 기본 능력을 제시해요. 즉 읽기 쓰고 읽고 쓰는 건 여기 문맹을 퇴치하는 것, 여기 상록수라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1차 문식성이었다면 점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 기본 능력에서 어떻게 되느냐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는 주체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평등. 우리가 예를 들어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하면 컴퓨터 리터러시의 개념이 있으려면 뭐까지 갖추어지냐면 장비나 도구도 필요하게 돼. 즉 사회적 문화, 복지 보편성하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 여러 학생이 있는데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다. 그 온라인 학습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동시 접근성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컸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또 방에서 가정학습에서 온라인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으면 3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죠. 실시간에.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복합될 수 없다. 그것도 뭐냐면 보편성 문식성하고도 관련되죠. 이 문식성 교육은 뭐냐? 교육적 평등 문제와도 결부된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육사회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식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얘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점점 더 요즘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지는 리터러시는 비판적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수용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비판적 문식성과 관련된, 즉 비판적 주체로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봐야 될 글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쓴 글인데요. 제가 쓴 글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른 분들이 하신 글을 잘 인용해서 제가 엮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식성의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아까 개념사에서 보는 것과 약간 겹치는 면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 대구교대에 계신 윤준채 선생님이 예전에 2006년에 고려대학교에 와서 특강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식성 기자에서 그래서 이제 문식성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 복합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리터러시즈입니다. 그래서 그 윤준채 교수님의 아이디는 리터러시즈라고 할 정도로 이메일 아이디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식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는 아직도 영어가 좀 그래도 가까울 때죠. 우리 국어교육과는 한 년에 올라가면 영어랑 좀 멀어지는데 영어가 중점있는 등장합니다. 언제라고 하고 있냐면 자, 여기 첫 번째 뭡니까? 문식성이란 라틴어에서 왔다. 아까도 기억나죠? 예, 저기 쓴 책에서 나왔던 라틴어에서 나왔었고 그거에다 제일 먼저 그런 문식행위가 이루어졌던 거. 문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수메르인이었다. 수메르인이었고 그 수메르인은 그림 문자를 이용해서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노예의 숫자를 센다든지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문식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문식행위를 했다. 첫 출발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3000년 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읽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읽기의 정의.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건 이거라고 할 수 있어. 문자를 뭐 하는 것?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것. 즉, 눈자인지 그 다음에 논자인지 또는
남인지 님인지 노래 같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읽기라는 게 어떤 개념이 있냐면 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중세시대 문지성에 오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지성은 그죠? 라틴어를 읽고 쓰는 것 또는 말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서 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특별한 귀족층이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라는 그런 개념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어쨌든 라틴어라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에 출발점에서 리드, 라이트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면 블룸필드가 했던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이제 조금 더 발달합니다. 뭐랑 관련된다냐면 약간 더 이제 핵심 뭐만 좀 살펴보고 있어요. 뭐라고 보고 있어요? 비주얼 이미지. 이제 요때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얘기했는데 비주얼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어요. 비주얼 이미지, 즉 사운드 이미지와 비주얼 이미지. 이것도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사운드 이미지는 가, 그러면 비주얼 이미지는 가라고 제대로 한 건지. 사실 이렇게 글자와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서 여는 법칙이 있다고 할 때는 사운드 이미지와 비주얼 이미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또 뒤에 가보면 그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볼이라는 말도 등장하게 됩니다. 분들이 잘 기억해 주고 이 영어 의미를 알수 있으면 좀 더 발전합니다.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정희 선생님 그래서 봤는데 60년대, 70년대로 되면 어떤 심리학이었죠? 인지심리학이 나왔을 때입니다. 인지심리학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리터러시는 뭐 하는 거다? 단어를 인식하는 거다라고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디코드라는 말입니다. 디코드는 해독할 수 있는 것, 즉 뭐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 즉 단어의 뜻을 알고 문장의 뜻을 아는 쪽으로 갑니다. 조금씩 가다가 이제 굿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지심리학자가 된 굿맨이 되니까 읽기라는 거다. 즉 여기서 리터러시는 뭐다? 언어 심리학적인 게싱 게임입니다. 추측 게임이다. 즉 추측이라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창문이 닫혔는데 창문을 가리키면서 나 좀 덥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추론을 하죠. 우리가 언어 의미로 우리 읽기에서 배웠었죠. 읽기에서는 사실적이에요. 네, 덥습니다. 이건 사실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덥지 않니? 창문을 쳐다보면서 또는 가리키면서 덥지 않니라고 했을 때 추론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어컨을 켜지 않았으니까 창문을 좀 열어라라고 추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싱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의 읽기를 보면 추론적 이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해독에서 디코딩에서 어디로 갔다? 이해 중심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일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문화적입니다. 프레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국어교에서 배우기보다는 교육사회학 보면 배우게 돼요. 아직 교육사회학을 발전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세계에서의 학습과 관련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오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요 말이 중요합니다. 칼피라는 사람이 tool for thinking 요거만 합시다. 툴은 뭐냐면 도구입니다. 사고의 도구 또 뭐다?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의 사고의 도구 즉 사고를 하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문식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능력인데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범히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뭐 하는 거?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에요. 거기다 보니까 그거죠. 좀 더 발전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뭐 계산, 컴퓨터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솔빙이라고 하는 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좀 더 발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직성이라는 부분이 무직성은 뭐다?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더하기 뭐다? 문제에 대해서 풀고 계산할 수 있는 것 그런 수준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좀 더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컨스트럭 미닝, 의미 구성이죠. 의미 구성을 하는 것, 뭐하고 해서 뭐 사용하고 뭐 약간 실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게 90년대고 요 글을 쓴 것이 2006년이기 때문에 약 15년 전 글까지의 모습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좀 더 하나 더 간다. 2000년 글까지 나왔어요. 뭐하다? 여기까지 넣었죠. 뭐까지 보니까 자, 디코드에서 평가할 수 있고 뭐 다룰 수 있고 넓은 범위보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가볼게요. 여기까지 갑시다. 어떤 용어가 등장합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뭐가 됩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까지 등장하죠. 무식성을 다루는데, 즉 인터넷 지금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모든 총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보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접근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날리지와 포텐셜에 관련된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무식성에서도 다루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뭐 소사이어티라는 부분까지 나와요. 이렇게 성인 문식성. 이건 물론 여기는 뭐냐면 애덜트 리터러시는 성인 문식성 국가센터라고 있어요. 즉 성인 문식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미국에는 좀 있거든요. 우리는 성인을 다루는 건 별로 없죠. 물론 국어기본법에서 성인에 대한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시범적으로 샘플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인 문식성. 우리는 문식성 측정이라고 하면 초중고 학습에 되게 집중되어 있어요. 대학생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NCS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문식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또 다룰 수 있죠. 능력인데 뭐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여기 꼭 평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 나오게 되고요. 뭐다? 다양한 범위의 리소스. 어떤 리소스냐? 텍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트, 문자는 텍스트가 되겠고, 비주얼. 되겠죠? 어떤 소스들에서 다양한 것들에서 이걸 다 다루고 이걸 어떻게 위치했는지 평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문식성입니다. 우리가 최근 마지막 본 2004년 글까지 보게 되는 문식성이 뭐냐? 다양한 소스로부터 다양한 소스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라든지 비주얼이라는 오디오, 비디오 이런 소스로부터 뭐 할 수 있는 거 여기 나왔죠? 로케이트, 그다음에 이볼로이트, 리뷰스,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것이 문식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우리 세상에서 다루는 것이 다 문식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톡을 잘 다루는 것, SNS를 잘 다루는 것, 팀즈를 잘 다루는 것, 때는 줌이라는 걸 온라인 학습을 잘 다루는 것이 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죠. 이것이 스메이든부터 출발해서 문식성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야 된다. 특히 이를 학습 자료라든지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로 만드는 것은 필수 불가역을 하다. 우리 이거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중간고사 페이퍼를 썼습니다. 문식성의 목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완결된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국어교육하는 하나의 또 공부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요거 2장은 제도 선생님이 노명환 선생님이 정리해 놨던 표를 가져다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패러다임을 꼭 기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1970년에 토마스 린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썼던 말인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먼저 봅시다. 흐름만 볼게요. 언어학과 심리학의 관계인데 여기 볼게요. 심리학이 여기가 비엘리즘, 신행동주의와 행동주의 (SR일) 때 언어학은 구조 언어학과 그다음에 기술 언어학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행동주의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반복과 강화예요. 반복을 무척 많이 시킵니다. 이 학습지,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학습지가 붉은 펜이라는 수학 학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노피 이런 학습지가 있어요. 모르겠네? 붉은 펜, 그 다음에 코노피 수학 이런 거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 반복하기 좋습니다. 가장 또 요즘 예를 많이 들면 좋은 게 여러분들 피아노 배울 때, 바이엘 배운다든지 첼로 배울 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강화, 즉 뭐냐? 되게 외적 강화만 우리 떠올리는 경우 있죠. 외적 강화. 제일 뭘 주면 좋으냐?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 주면 좋아요.
성적이 예를 들어서 평점이 B0에서 B뿔 되면 장학금을 100만원씩 주겠다 그러면 이게 더 열심히 할 확률이 많아요. 이건 외적 강화할 수도 있죠.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탕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탕이 아니면 심지어 사탕을 사주지 말라면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학교 앞 떡볶이집 분식 이용권 이런 것 이것도 상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물질적인 강화는 아니고 칭찬이 있어요. 칭찬. 내적 강화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강화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SR 자극을 주면 반응을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S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우리 사장 볼 때 나왔던 교수법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조금 짧게 갈게요. 오늘 기대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뭐냐? 인지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인지주의 때 뭐가 되냐면 언어학에서는 변형생성 문법이라서 1957년에 누구죠? 기억나나요? 변형생성 문법. 생각해 나면 좋은데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러세요? 유명한 유학자. 우리 문법에서 배워야 되는데 생각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생각하면 이따 말해주세요. 자, 변형생성 문법. 아니면 검색 찬스. 변형생성 문법 1957년. 57년은 두 가지의 사건에 되게 주목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57년이 우리가 보면 그 교육과정 배울 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 뭐냐면 1957년에 슈푸트니크 사건. 우리가 미국과 소련이죠. 그때 미소 냉전 시대에 가장 많은 시절을 가지던 것. 미국이 굉장히 더 뛰어난 줄 알았는데 뭘 먼저 썼냐? 슈푸트니크라는 거를 먼저 발사하게 되자 우주를 먼저 소련이 가질 것 같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좋은 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수학과나 과학과 중심으로 한 우주홀 회의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혁신시키죠. 그 교육과정 혁신이 뭐야?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굉장한 지식을 많이 강조하던 시절까지 가져왔던 것이 1957년의 슈푸트니크 사건입니다. 언어학에서의 굉장한 변형이었어요. 구조심 아까 스트럭처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거 기술 언어학에서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해서 표충구조, 심층구조를 다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형생 찾았나요? 검색 찬스? 촘스키. 예, 노암 촘스키입니다. 노암 촘스키, N-O-A-M 촘스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 강의하는데 좋은데 촘스키 놈 굉장히 요즘은 교육학자로서 미국 교육에 대해서 많이 쓴 책도 볼 수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가 1957년에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걸 획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라는 부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행성 문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뭐냐면 이 시기는 사회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주의라는 부분이게 됩니다. 구성주의는 뭐냐면 여기 나왔듯이만 컨텍스트가 중요하게 되죠. 컨텍스트, 즉 맥락이에요. 맥락. 이 맥락이라는 게 2007대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07 교육과정에 대한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만 하기 교육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표 보면 지식기능 맥락이라는 범주가 있었거든요. 맥락. 그때 맥락에서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가 되냐면 뭡니다.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강조가 되면서 요 인지주의가 되면서 교수법보다는 학습법이 발달했고 학습법 중에서도 협력하는 것, 토의 토론이라든지 협력학습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다른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프린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역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900년대에는 언어학이 발달하던 시절이었어요. 비교어나 계통어나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이런 거였다가 여기 했죠. 20년대에 와서는 뭐였다? 심리학이 조금 더 강조되고 중요해지는 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50년대 초까지 신행동주의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죠. 변형생성법 또는 생성 변형문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까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 신행동주의보다는 변형생성 언어학이 훨씬 더 강세를 띠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런 것들이 물론 주위에 이제 경문법이라든지 이때부터 의미라는 게 조금씩 강조가 되고 표충구조, 심층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1970년대에 와서는 인지심리학이 나오게 되죠. 인지심리학이 나오면서 뭐가 되느냐? 이제 심리학이 조금 더 강세를 띠던 시기가 됩니다. 물론 언어학도 뭐가 되냐? 예를 들면 활용론, 프래그마티즘이 나오게 됩니다. 스피치, 상황을 중시한다. 여기서 상황을 중시하고
실용적 언어를 강조한다는 건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사회 구성주의 뭐하고도 연결돼요? 사회 구성 맥락과도 연결되죠. 이때부터는 조금씩 서로 협동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때 90년대에 와서는 뭐가 되느냐? 사회 구성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말도 나오죠. 메타코그니션 우리가 뭐로 번역하냐면 메타인지 또는 초인지 상인지라는 개념으로 우리 교육에서 많이 되게 됩니다. 이게 되고 여기는 담화 분석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 담화 분석이라는 건 담화라는 건 문장 단위, 통상문과 같이 문장 단위가 아니라 텍스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과 언어학이 되게 상호 소통하는 구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뜨고 있는 AI까지가 90년대 이후에 연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언어학과 심리적 갈등의 역사가 이렇게 되다는 저는 언어보다는 처음에는 언어를 강조하다 언어를 표현한 인간을 연구하는 쪽, 즉 인간을 연구한다는 게 인간의 심리, 인간이라는 심리를 연구하고 행동을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응원론이나 통사론보다는 언어학 쪽에서 뭐였어요? 회용론이라든지 또는 담화 분석이라든지 또는 인지언어학 같은 걸 발달하면서 좀 더 큰 단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중시했다. 12시가 됐는데 TV 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몇 시니 있을 때 언어 자체로 해석하면 네, 12시 조금 넘었어요라고가 아니라 그 다음 상황상으로 보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만 보고 들어갈게요. 든지 얘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행위를 뭐하고 있다? 의미 구성의 과정을 보고 있다. 의미를 구성하게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읽기에서 얘기하는 읽기라는 것이 글자 읽기가 아니라 뭐다? 의미를 구성하는 거라는 것을 좀 더 발전하게 되죠. 물론 문화를 창조한다고 읽기를 개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읽기 교육에서 많은 정점을 이루는 건 의미를 구성한다. 즉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냐 찾아내는 거고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는 의미 구성을 하다가 어디에서 걸려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읽기 지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평가를 해보면 읽기에서 글자 해독을 못하는지 해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추론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적 능력이 없는지는 평가 등을 통해서 밝혀내게 되고 그 밝혀낸 것을 찾아내서 교섭하는 것이 우리 읽기 교육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었어요. 자, 언어교육의 시사점은 이걸 바탕으로 제가 썼던 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나중에 좀 더 필요한 건 이 표에 대한 건 다른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논문 같은 걸 읽다 보면 이 표라든지 갈등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읽기교육의 보충 프린트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만 문식성이라는 영어 또는 리서치라는 용어를 좀 더 익숙했으면 좋겠고 언어학, 심리학 이런 말에서도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길 바랄게요.